어제는 결혼 천도제를 지냈어요. 결혼 천도제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그 큰 일을 앞두고는 조상님께 이제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고 조상님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조상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고 또 경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조상 공덕이 더 커지잖아요. 또 내 마음도 더 착해지고 그게 이제 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일 큰 은혜를 입는 건 부모님한테 제일 큰 은혜를 입죠.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이제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자랄 때 키워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성장하면서도 뭐 20대든 30대든 부모님이 이제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은 분들은 이렇게 항상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지자를 얻은 것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안 계시면 허전하고 그런 게 이제 나이가 70이 먹어도 80이 먹어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가셔서 나를 잘 지켜주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삶이 우울하지가 않아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는 관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커요. 마음에 든든한 것이 있죠. 부모님보다는 좀 멀지만 조상님들, 이제 증조부모, 고조부모, 조부모 좀 멀지만 조상님들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은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이놈이 잘 크고 있나, 이놈이 잘 살고 있나, 이놈이 잘 늙고 있나 이렇게 살펴주시고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사람이 선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조상님께 효도하고 조상님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면 역시 조상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불자들은 큰 일을 있을 때마다 절에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거나 조상님께 이렇게 고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겁니다. 사업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할 겁니다. 아이가 직장을 갔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갑니다. 뭐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조상님께 빌기도 하죠. 부모님은 또 이렇게 조상하고 약간 다른 것은 부모님은 신이 되지 않았지만 조상은 또 조상신이라고 우리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당군 신앙 때부터 믿었던 그것이 조상님은 조상신이 되셨다. 이제 하느님만 신이냐? 이제 우리 조상님도 신이다. 그래가지고 조상이 도와서 이렇게 조상이 신이 되셨으니 조상이 도와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돼 있었지만 여러분들 결혼할 때만 해도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평생 살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랬죠. 근데 살아보니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둘이만 마음이 서로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님도 맞아야 되고 또 그 윗대 조상님들도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해서 양가의 부모님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맞게 하고 마찬가지로 조상님들도 상견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조상천도제를 양가의 조상을 모셔놓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도제를 지내는데 양가의 부모 이렇게 조상을 모시면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백중은 정말 수많은 우리 모든 조상님들을 다 초청하는데 거기에는 맞고 안 맞고 좀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또 부부지간에 이쪽 가문 저쪽 가문은
뭐 옛날에는 불편했을 수 있겠죠. 남녀가 이제 서로 그 차별돼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가 평등하잖아. 그러니까 이쪽 조상이나 저쪽 조상이나 서운할 게 없죠. 옛날에는 남자 조상이 더 위에 있었고 여자 조상은 챙기지도 않고 막 이랬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명절 되면 남자 집, 여자 집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남자 조상이나 여자 조상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서로 막 그렇게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챙겨주는 것만 해도 너무 조상님들은 후손들이 얘들이 나를 생각해 주네?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그 중간에 세존이시여 만약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사천왕과 도리천은 어디에 의지해 살 수 있나이까. 극락세계는 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높고 낮은 이제 아름다운 산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산이라는 게 즐기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 먹이를 찾든지 아니면 그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무서웠어요. 옛날 등산을 꿈에나 꿨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산에 올라가셨겠지. 그런데 그것을 취미생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까요? 어렵거든요. 산 고개를 넘는 것은 이 마을과 저 마을 왔다 갔다 하면 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친척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가는데 사실 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공포가 좀 있어요. 고개 넘으면서 호랑이를 만나봐, 멧돼지를 만나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극락세계는 산이 없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다, 평평하다라고 하는데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다. 극락세계는 안전하다. 극락세계 산이 있어야지 아름답지 않겠어요? 저 설악산 같은 화려한 산, 금강산 같은 화려한 산이 극락세계에 있어야지 그 산에 올라가서 단풍도 구경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부처님 설법도 평지에서 만든다. 좀 산에 올라가서 부처님 설법도 듣고 그래야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사천왕과 도리천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야마천으로부터 색구경천까지 모든 천상들은 모두 어디에 의지해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니 묻고 또 아나니 또 이렇게 그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부처님이 대답이 아니라 다시 되질문하는 거죠. 아나니 또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요. 그들은 각기 지은 바 업력이 불가사의한 과보의 힘에 의해서 자기에게 합당한 천계에 머물고 있다. 자기가 지은 업력에 불가사의한 과보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가들은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영가들은 이제 생각의 식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뭐 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경계를 뭐 국가를 통과해서 여기다가 미국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 게 영가의 이제 작용이겠죠. 그러면 영가는 산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영가는 도대체 뭘 먹고 살지? 우리는 따뜻함과 추움이 있어서 추울 때는 난로를 피우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막 이랬는데 영가들은 뭐 어떻게 살지? 근데 영가들도 이렇게 각자의 업력에 의해서 그 업에 이끌려서 지은 업에 따라서 중생의 업에 따라서 자기 합당한 그런 상태에 머물고 살아가요. 극락세계도 마찬가지로 지은 업에 의해서 거기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죠. 천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당한 천계, 내 업에 의해서 합당한 천계에 머물러 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인간으로만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살피지 않잖아. 우리 모습만 이제 그냥 살아가기 급급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전생이나 내생까지도 별 생각 없이 현생만을 막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다른 세계 우리가 이제 강아지로 살아간다면 내가 강아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모기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저렇게 지옥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천상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제 뭐 다른 존재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사람도 남자는 내가 여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살까? 또 내가 20년 후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돈 한 푼 없는 거렁뱅이 거지라면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제 어떤 또 다른 나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처했을 때, 심지어 장애를 입었어. 내가 전신불수가 됐어.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은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더 넓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해질 수 있어요. 내 삶만 보고 살아가면 내 것만 생각을 해서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이권을 생각하고 그래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귀가 얇아져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 것 같고 그래요. 어제는 우리 환경연대 수업에서 탈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강사가. 세계적인 추세가 핵을 점점 줄이고 안 하는 추세예요. 유럽에서는 거의 단 한 군데도 더 이렇게 하지 않고 짓지 않고 있는 것도 점점 폐쇄해 가고 있어요. 1년에 몇 개씩 계속 폐쇄해 가고 있고 유일하게 늘어가는 나라가 있죠. 원전을 더 늘리는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원전이 숫자가 많거든요. 우리보다 몇 배가 많은데 그런데 전체 전기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5%라는 거죠. 우리는 30% 정도 원자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50기 더 만들어봐야 10%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 비율 중에. 그럼 나머지 전기 비율은 뭘로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럼 원자력 말고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수력과 풍력 그리고 특히 화력과 원자력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 걸 많이 전기로 쓰냐?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1%,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점점 그 퍼센티지가 점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 제대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탈핵이고 핵을 더 늘리는 나라는 거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정부에서 탈핵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지금 당장 폐쇄하자는 것도 아니고 더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 있는 거는 계속 진행하고 더 짓지 않겠다. 짓기 시작한 건 그대로 짓는다는 거였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핵을 계속 핵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 전기를 어디서 쓰냐?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돈이 더 많이 든다는데 오히려 핵시설이 돈이 적게 든다는데 적게 들고 효율적인 핵시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그 여론이 막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여론을 듣다 보면 정부에서 지금 탈핵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핵을 계속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또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핵에너지는 일자리 처음에 지을 때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거는 몇 명이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 안에 한 수원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재생에너지 분야는 엄청나게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과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결국 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환경에도 이익이 되고
보는 재정부는 이익이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계속 탈원전하면 이상한 이제 이상한 진보라고 뭐 이렇게 그 탈핵하자 이러면 선생님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종북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그래요. 말의 요지는 이렇게 진실과 뭐 거짓이라 할 수 없지만 진실과 진실이 아닌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이제 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돼보고 저 사람이 돼보고 이런 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들어보고 다 이렇게 해보면 공평한 시선을, 정의로운 시선을,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언론이나 정치계 이런 지형들은 굉장히 편향돼 있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국민이 똑똑해야 되려면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보면 참 여론이 안 좋아요. 국내 여론이 자동차 너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는 이제 좋게 하고 국내에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자재를 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는 싸게 팔면서 우리나라에는 비싸게 판다. 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근래까지는 또 해외의 수출이 좀 부진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었고 또 중국에서는 거의 퇴출되다시피 막 하고 그래서 야, 이러다가 또 국내에는 지금 계속 이제 외제차들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들은 야 이거 괜히 걱정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현대차 그룹이 몇 년의 부진을 겪고 뭐 정의선 회장이 잘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이 사람도 영입하고 저 사람도 영입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엔지니어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디자인이나 뭐 기계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M&A를 많이 추진했어요. 자율주행에서도 3위에 있는 래피드라는 그런 그 회사하고도 이렇게 M&A나 투자를 해서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신기하게 유럽의 판매 4위예요. 유럽 쪽에 그 현대자동차가 점유율은 이제 6.7% 작년에 6.7%라서 많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1위 하면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1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BMW, 볼보, 또 벤츠 이런 차보다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팔려요. 유럽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벤츠, 볼보, 뭐 이렇게 BMW 하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거 하나 더 사고 싶어가지고 이러는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팔려요. 옛날에는 값싼 제품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요즘에는 기술력도 좋아져서 무슨 대회 가면 현대자동차 1등하고 자동차 무슨 뭐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1등하고 또 품질 조사에도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는 사람도 현대자동차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늘어서 점점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계속 부진했었는데 10%대가 안 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요즘에 근래에는 제네시스하고 팰리세이드 이런 걸 만들면서 계속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인도는 거의 일본 차가 이제 다 잡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계속 성장해서 한 20% 정도가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거죠. 저 어려운 이제 남미 쪽 브라질에서도 진출한 지 6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그러거든요. 판매량이. 현대차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현대차가 늘 걱정된 게 미래 부분이잖아요.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일이지 않나. 제대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고 있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제일 많이 판 순위를 보면 5위예요. 제일 많이 판 그룹에 속해요. 전기 자동차 코나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부분도 사실 개발은 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분야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M&A를 잘했는지 기술자를 잘 데리고 왔는지 이러기저러 해가지고 지금은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소 자동차는 뭐 세계 1위죠. 이제 자동차 부분 1위로 처음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점점 팔아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도요타는 오히려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도요타잖아.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점점 우리한테 뒤처지고 있어. 미국에서도 점점 뒤처지고 유럽에서도 점점 뒤처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점점 이제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제일 전 세계 최강이었는데 신기하게 지금 현상들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반도체 부분도 뭐 전자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더 현대자동차나 뭐 다른데 삼성이나 이런데 LG나 더 나아지고 있고 일본은 왜 자꾸 하강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민 정책하고도 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민 아주 배타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잖아.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보살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여기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전 세계 1위가 된 것은 이민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옛날부터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민이라는 것은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 안 일으키고 화합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의식이 열려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옛날에는 뭐 폐쇄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근래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도 영입을 많이 하고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비싼 돈을 들여서 자율주행 세계 상위권에 있는 그런 지분을 사서 그 기술력을 갖고 오는 거죠. 해외의 유명한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와서 된다는 게 아니잖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야잖아요. 누구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할 수 있어 누구나. 근데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하려면 그게 이제 받아들임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어울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일본은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거 봐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정부는 그래도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자꾸 그러고 있고 국민들도 또한 아베가 싫은 거지 일본인이 싫은 건 아니다라고 국민들도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같이 글로벌한 시장에서는 당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이제 동남아 시장도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밀고 있죠.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대통령이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유럽도 미국도 중요하지만 동남아 시장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 그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는 일본이 꽉 잡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동남아는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이 먼저 들어가서 다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일본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베트남이나 이제 다른 데 우리나라 기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쪽에 진출하면서 기술력도 전수해 주는 거야. 뭐 무기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뭐 다른 것이든 그 나라에 공장을 짓고 그 나라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그것도 배타적이었어요. 기술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 것만 만들고 거기서 팔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시장을 항상 계획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기분 나쁜 거지. 우리가 많이 사줬는데 우리나라는 공장이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하는 거 보고는 우리도 좀 그랬으면 하는 이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군사 이런 군수 용품들을 뭐 이제 이렇게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처음엔 계약할 때는 전수해 주마 이렇게 해놓고는 팔아놓고는 그 다음에 입싹 닫고 전수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런 이제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열린 사고를 통해서 내가 너가 됐으면 너라면 내가 강아지라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내가 뭐 다른 동물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열린 사고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 삼풍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고들을 받아들이는 다른 것을 해보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업력의 과보가 불가사의예요. 그러한 천상계가 있을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사람의 세계도 참 불가사의하죠. 우리가 이제 늘 사람 공부를 늘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사람의 세계를 계속 이제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데 참 알면 알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오묘하구나.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고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조차도.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계 천상계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추측이 잘 안 돼. 지옥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어렴풋하게 그렇게 살아가나?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정말 나의 작은 지혜로는 이거밖에 안 되나?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정도를 믿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말한 대로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또 불국토에 사는 중생들도 그들이 이미 지은 바 공덕과 선업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는 내가 지금 내 생김새도 나의 업력이고 어렸을 때는 전생부터 넘어오고 부모부터 받은 거지만 나이가 들면서 20대가 넘으면서부터는 내가 만들어놓은 거죠, 내 모습을. 그래서 링컨도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그 상황이나 나의 모습은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 내 업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선업의 힘에서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다. 지은 바 공덕과 선업의 힘으로 그렇게 땅에 머물러 살 뿐인데요. 지은 바 업력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수미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집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 앞으로 미래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를 만큼 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인구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낮아도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인구는 늘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인구는 줄어요. 이제 줄게 돼. 인구가 줄면 주택이 이제 문제죠. 인구가 줄면 주택이 더 필요하지 않잖아. 그 주택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아나니 부처님께 잘하기를 저는 그러한 법을 의심하지 않사오나 다만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욕을 풀어주고자 하기에 짐지 이러한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질문이 알아도 질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나 이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위실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여 백천만하고 불국도뿐만 아니라 항아 모래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도를 도르비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위실력과 광명이 가장 높고 뛰어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부처님보다 아미타 부처님이 더 센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화법은 달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서 가장 높고 뛰어나다 하면 1등인가? 1등인가? 하는데 우리 이제 100명 있으면 1등부터 100명까지 쭉 나오는 게 쭉 순서가 매겨지는 게 우리의 계산법이죠. 부처님 계산법은 아니에요. 1등부터 100명 있으면 다 1등이요. 100명 있으면 다 1등이에요. 다.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1등이에요. 다 1등. 다 소중한 거죠. 황룡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님이 제일 잘 나가요? 아니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제일 잘 나가는 분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바를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기에 전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랭킹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분별심이죠. 지금 오늘 오는 황룡사에 처음 발 디디는 사람도 1등이에요. 그 사람도 1등이고 여러분들도 1등이고 그러니 황룡사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그 황산 스님은 제일 잘 나가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우리 양고사님이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송고사님이고 네 번째는 칠보당보살님이고 뭐 이렇게 되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우러러봐야 되나? 아니면 질투를 해야 되나? 나도 그 사이에 끼고 싶은데 스님은 나를 거기 안 껴주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오늘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시에 저기 무룡중학교 다 오셔서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노는 것도 좀 보시고 같이 즐기기도 하시고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선물 빵빵하게 이제 가져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